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지방선거 전에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윤 어게인으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당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현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대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저희가 먼저 듣고 와서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함께 들어보시죠.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지만 추진이 어렵다는 것과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최고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통합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합당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그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네. 합당을 하면 시너지 효과로 더 좋은 선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도에서 이 부분이 제한된 측면이 있고요. 예. 다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게 별도로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청와대의 어떤 소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대표가 이 의제를 던지는 과정까지 당내 수기와 그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다소 계속해서 나오게 있었기 때문에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던진 그 2월 13일이라는 이 마지노선은 네. 현실적으로 사실상 데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방선거 출마를 채비하고 있는 주자들이 다 지금은 좀 대기하고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설 전까지 민주당 내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한 창구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수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각 당이 분리한 채로 지방선거를 치르되 그 이후에 논의를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그 정청래 대표하고 네. 청와대하고의 그 소위 말하는 갈등, 그거는 약간 잠재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한테는 사실 그 리더십에 타격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다만 이제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으로 치르게 된 상황을 이제 만들어낸 것 같고요. 아마 정청래 대표도 이렇게 그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에 예. 있었던 그 특검 그 추천과 관련해서 파열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양당 지금 정치는 6월 지방선거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 전에 그 약간 시한폭탄 같이 갈 수 있었던 부분을 제거한 거는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최고위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네.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하고 과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 사태가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 민주당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상대평가로 겨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뺄셈 정치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비되는 부분이 조국혁신당과 합칠지 어느 진영과 더 힘을 같이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그 큰 틀은 덧셈의 정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그 과정 중에 당내에서 조금 더 수계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도 그러면 그 명분에는 우리가 다 공감한다. 그 강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정청래 대표가 던졌던 그 흐름이 제동에 걸린다거나 완전히 좌절됐다거나 이렇게 진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리더십의 타격이다. 이 부분이 뭐 회복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진단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부분,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서 초선 의원 모임, 재선 의원 모임, 3선 이상 중진들의 모임 각각 단위별로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에서도 여러 대안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지방선거 이후는 넘기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각 수행기구를 별도 구성을 한 다음에
논의를 각 창구별로 나중에 합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6월 선거가 지나면 바로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또 정치 스케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을 또 하나의 정치적인 모멘텀으로 삼아서 합당 논의를 가져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오늘 최고위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로 불거진 내용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요구도 나왔다고 하던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도부는 그리고 당 대표는 종국적이고 최종적으로 당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의제를 제안한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을 예, 예.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과 관련한 논의 자체가 그렇댔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구성원은 없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지도부 또한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론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 절차, 그 과정,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강론을 치밀하게 채워나간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도부가 흔들린다거나 당 대표에 대한 위신이 저해되거나 이런 흐름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용 위원장의 의견도 들어보죠. 글쎄 뭐 합당이라는 거를 그 합당 자체만 보면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 뭐 진보 진영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중요한 거는 이 합당을 언제 하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핵심 논란이 된 부분은 이 합당이라는 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이걸 활용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즉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한테 칼을 들이댔다 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런 식의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세게 강하게 지금 충돌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요번에 좀 미뤄지기도 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대표 리더십엔 타격은 가긴 하겠지만 이게 과연 지방선거 이후에 네. 그런 물밑으로 가라앉겠냐. 그거는 그 권력 구조를 보거나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나아갈 어떤 리더십을 갖고 갈지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됐던 뭐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거기에도 아마 사그러지지 않은 숙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갈등의 씨앗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갈등의 씨앗은 남을 거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첨언하시겠습니까? 일단 어떤 그 당무를 추진하든지 간에 다른 목소리 그리고 대안을 내는 목소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더더군다나 당대당 통합이라는 굉장히 큰 이슈에 대해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과할 각오를 하고 사실 합당 제안도 했다라고 애초부터 이야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처음부터 당원이 그 길을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멈추고 잠깐 더 생각하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한계 그리고 본인이 놓여 있는 정확한 정치적인 어떤 그 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에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끝장 토론을 통해서 마침표가 찍힌다면 더 이상 그 부분이 민주당의 내홍이나 이런 갈등으로 비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오는 13일까지 답이 없으면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죠. 13일까지 뭐 명절 전까지 네. 뭐 회신이 없으면 그거는 뭐 합당은 없는 거죠. 합당이든 선거연합이든 또는 선거연합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뿌리치든 저희들은 뚜벅뚜벅 가야죠. 네, 저희들은 뚜벅뚜벅 가야 한다. 이렇게 신장식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재용 위원장께 질문 드려보죠. 그죠? 사실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이것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는 저희가 뭐 다 모르겠지만은 네네. 상당히 기대를 했을 텐데 본인 이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조국 당대표뿐만 아니고 구성원들에 대한 민주당 진영에서 꽤 듣기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감정이 많이 상해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일 전에 이제 본인들 지방선거는 치러야 될 테니까 13일 그 설 전에 설 밥상에서 조국 혁신당은 어떤 길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당세라든지 뭐 크기 이런 거에는 아무 큰 격차가 나기 때문에 어떤 지역, 어떤 형태로 지방선거를 치를지에 대한 뭐 전략적 판단이 있겠죠. 그거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지방선거 앞으로 뭐 한 다다음 주만 되더라도 뭐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지만 그 우리의 길은 민주당과 연동되어 있는 길입니다. 선거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 제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조국혁신당은 그 당명에서도 보듯이 조국이란 정치인을 지우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국이란 이 정치인, 당 대표의 이 미래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출마를 하겠다고 천명하신 상태 아닙니까? 그게 재보궐이 됐던 지자체장이 됐든. 그러면 지금 뭐 유력하게 거론되는 여러 선택지 중에 부산 지역의 재보궐 선거에 나간다라고 하면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지원 없이는 당선을 사실상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예. 이 지난 총선 때도 지민비조가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지역구는 민주당을 뽑되 비례대표는, 비례에는 네. 저희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으면서의 어떤 이 교통정리를 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야만 사실상 승리를 크게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향후 논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 짚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보시는 대로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 외침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안 당했다.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윤어게인 외쳐서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 이 부분인 것 좀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말이죠. 예. 당연한 말인데 이게 김민수 최고가 하는 얘기니까 어리둥절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민수 최고는 잘 아시다시피 누구보다도 윤 어게인에 앞장섰던 인물로 지금 지목되고 있으니까요. 예.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 김민수 최고가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 못 이겨가 윤 어게인과 절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한다는 거를 의미로 뒀다면은 예. 아마 유권자들과 당원들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100점은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어떻게 보여줄 건지 어떤 행보가 따를 건지 그런 김민수 최고가 예를 들어 뭐 대표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면은 현 지도부가 과연 어떻게 이거를 꾸려나갈지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가 이제 그 남은 큰 숙제인데 일단은 지금 나온 요 상황 속에서는 네. 사람들이 믿기 힘든데 혹시 진짜 뒤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거나 윤핵관과 절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글쎄 그때는 또 평가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뭐 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발언 듣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뭐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거가 이제 뭐 넉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 보통의 중도층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당의 당원이 아닌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당이 매력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뭐 있습니다 지금. 중국 옛날 보면 변검이라고 합니까? 얼굴이 이렇게 확 하고 바꾸는 거 순간순간 그런 느낌도 하나 들고 그 지방선거 결과를 회피하고 여전히 우리가 잘못했던 게 아니라 당에서 내분이 생겨서 저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그 뭔가에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정화 의원은 변검 이야기까지 했는데 글쎄요, 좀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변검이라는 건 본질은 전혀 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메이크업을 새로 달리해야 하는 그런 치장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 눈속임을 한다라는 당내에 이런 비판 섞인 관점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김민수 최고가 이야기한 그 무대랄까요? 그 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수 유튜버들. 이 지금 국민의힘의 채권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 사람들을 그 일군의 무리를 설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윤어겐으로 이기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그런 긴 호흡의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이 있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중도층이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에 대해서는 응원하지 않고 비토하고 있으니 지금은 윤어겐과 잠시 분리를 해주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그럼 뭐 같이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잠시만 참아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 극우 유튜버들한테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정한 쇄신이자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 말 이외에 어떤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를 향한 2차 종합특검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정권 내에 어떤 탄압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엄호하고 절연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우리가 중도층한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말로는 최소한 윤어겐을 외치지 않겠다. 이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좀 반박을 하자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아있는 큰 숙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다만 이제 그 제 2차 특검하고 연계는 좀 무리한 연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판결을 보셨잖아요. 특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사실 그 특검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별건 사건 뿐만 아니고 무리한 수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판결이 솔직히 말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 강도가. 그래서 이렇게 특검을 최장 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이거밖에 나지 않았는데 2차 특검을 무리하게 또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또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 정치적 비판은 그냥 사그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재발론기에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법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상당수 무죄가 나온다는 등 네네. 그리고 뭐 김예성 씨 집사 게이트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에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번복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 국민의힘 주장대로 1차 특검에서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2차 특검으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특검에 대한 태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한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아니다. 이 전략적 분리라더라.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네. 전한길 씨는 전혀 이 전략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전략을 공개하면 네. 어떻게 합니까? 숨겨놔야 되는 건데.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 뭐 만약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면은 좀 실언 같다. 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좀 웃음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예, 이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진정성 있게 절연을 할 거냐. 그럼 그 절연하는 데는 전한길 씨도 사실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전한길 씨는 지금 빚쟁이 같잖아요. 거의 뭐 직을 걸어라. 당대표한테 직을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타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명분이 좋다. 전한길 씨 이제 절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전 사실 이번 다가오는 25일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죠. 우리한테는 전 대표지만 현 대표. 이준석 대표하고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전한기 씨가 사흘 안에 장동혁 대표에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가 입장은 변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전한기 씨의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전한길 씨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국민의힘을 향해서 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귀국했을 때도 한 일간지 만평에서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사를 앞두고 이렇게 외치는 게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돌아왔다. 왜냐하면 장동혁 지도부 체제는 이런 세력에게 지원을 받아서 지도부 입성을 했다라는 점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과 관련해서 전략적 분리를 하겠다. 이게 먹히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정치를 하게 된 근본 태동 그리고 그 DNA 어디에 뿌리를 대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국민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바로 윤석열 세 글자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전략적
절연을 한다고요? 전략적 분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치에 분리면 분리가 있는 거고 끊어내면 끊어냄이 있는 거지 전략적으로 끊어낸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눈속임을 하겠다는 걸 이렇게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장동혁 지도부가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 중에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앙당이 공천하도록 한 내용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이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이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중앙당이 공천하겠다. 이 배경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서울만 보면은요. 네. 50만 인구가 넘어가는 곳이 2군데인가 3군데 있어요. 아, 3군데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저 그림에도 나오긴 하는데 다시 띄워주신다면은 송파구하고 강남은 예, 지금 이제 띄워놨습니다. 네. 네. 우리 고동진, 배현진, 박정훈 의원이잖아요. 대표적인 친한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구청장 공천을 할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배경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50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중앙당이 뭐 관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선거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상황이 그런 좋은 의도로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가지고 있고 안 그래도 당내에서는 이거에 대해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앞에 배현진 의원이 찾아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런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장동혁 지도부를 보면 장동혁 대표를 보면 거침이 없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거침이 없다라는 건 한동훈 전 대표 내지는 그 세력을 대하는 태도에 거침이 없어 보이는데요.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그리고 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제명 그 이후에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 지금 탈당을 하고 있지는 않고 당내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회부를 하거나 아니면 딱 50만 명으로 해서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원내 인사들의 공천 권한과 관련해서 그 권한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 간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당협위원장 교체는 일단 홀딩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일단 멈추기로 했는데 그러면 선거 국민의힘이 지금 워낙에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계에도 어느 정도는 넌지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면서 그래도 아주 주요 포스트의 인물들 인사들은 제거를 하는 이런 어떤 전략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뺄셈 정치 이렇게 쳐내는 정치 흩어지는 정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예. 두 분과 함께 국민의힘의 내홍 상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이죠. 바로 장동혁 대표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그동안에 이제 대립각을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무소속 출마라든지 탈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탈당 같은 일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과욕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예. 뭐 팩트일 수밖에 없고 그건 트렌드인 거고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은 네. 사실 보수 진영에서 꼭 가야 되는 큰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나눠볼까 뺏을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이 대립각은 그것도 좀 더 큰 담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 진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재건을 할 수 있을지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부터 시작해보면 건 10년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하고 있는 건데 잠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반짝했다가 계엄으로 이제 더 무너지고 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탈당을 왜 하냐?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보다 훨씬 더 당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의식이라는 거는 오세훈 시장한테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탈당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오히려 당을 지켜야 되고 지금 서울시장 자리도 보면은 천만 서울 시민이 뽑은 자리입니다. 그거를 쉽게 건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당이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맞춰서 해봤자 본선 선거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캐릭터와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내비치면서 지금 정치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런데 제가 느낀 담론에 대한 거대 담론에 대한 유의미한 경쟁이라기보단 오세훈 시장이 현재 정치적으로 상당히 깝깝할 것 같아요.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현역 프리미엄이 분명히 현직 프리미엄이 있고 어쨌든 여러 차례 서울 시민들한테 선택받았던 주자이기 때문에 공천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외부자로서는 의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흐름은 그렇게만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룰 얘기도 나오는 데다가 여러 이를테면 지금 지도부의 뭐 주자들이 더 서울시장 후보로 뭐 유력하다는 이야기까지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니까 이거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도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감까지 이제는 이 오세훈 시장이 가져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언론인들도 이 정도 되면 탈당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데 지금 탈당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더 정통 보수의 뿌리가 깊다고 본인을 좀 인식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공천을 못 받거나 하면 어떤 또 향후 행보가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장동혁 대표와의 당권 경쟁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거 아니냐.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향후에 어떤 정치적인 채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민의힘 내용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서 이번엔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SNS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중에 서울 시내 아파트가 42,500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그 언론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적은 물량이 아니다. 이 정도 이제 매물이 나오면 충분히 집값 안정 효과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42,500호 적은 물량 아니죠. 예. 42,500호가 나온답니까? 그걸 과연 팔까요? 그건 이제 시장에서 결정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시장은 굉장히 호흡이 깁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경험한 학습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시장을 옥죄는 것 같은 그런 스탠스를 갖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 중에서 물론 부동산 잡아야 되고 그 안에 굉장히 이거를 투기 세력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은 있죠.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한 사람이 몇백 채, 몇천 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말이 안 되죠. 근데 다주택자라는 것이 2채와 4,000채, 몇천 채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데리고 있는 본인과 같이 일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도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한다는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굉장히 그 정부가 압박을 하는 거, 얼레고 달래야 되는 건데 시장이라는 거는 오히려 나쁜 짓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부동산 자체를 굉장히 악마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산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일반 이 주거 안정 대한민국에서도 헌법상 권리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만 맡기는 국가는 이제 많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대 사업자들과 관련해서 당연히 악마화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도 시스템상 한 사람이 돈만 있으면 수백 채, 심지어 돈이 없으면 은행 대출,
갭 투자를 통해서 몇백 채도 보유하는데 전혀 제동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게 전세 사기 같은 거예요. 전세 왕이라고 해서 보면 빌라 왕이다, 무슨 왕이다 하면 청년들, 이제 막 이 사회생활 시작한 이런 사람들, 신혼부부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운영할 수 있는 자산 범위 내에서 전세 들어갔다 다 날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상황이 내몰리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게 건설 임대업이 아니라 개인들이 임대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제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시장에 물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왜냐하면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급 정책을 가동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미 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몇백 채를 갖고 있는 걸 어떻게든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편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거고, 이게 임대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단순히 악마화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어제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였는데 그 서울에 강북 쪽에 한 4천 세대 정도 되는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지금 전세가 나와 있는 게 10채도 안 된대요. 지금 이미 벌써 부동산은 얼어붙었고 이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지금 4만 2,500호 그래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럼 청년들이 살 수 있나요? 서울에서? 지금 서울에 지금 중위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도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물건은 나오는데 사지도 못하게 해놓고 어느 순간에 우리 청년들이 말씀하시는 그 불쌍한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 있게끔 제도로 풀어줄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안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참모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무리 뭐 지금 뭐 코스피가 5천을 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국민이 체감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런 행보는 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직접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는 이유에는 약속을 성취해내고 코스피 5천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해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화자찬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그 흐름이 정말 모든 국민들한테 가 닿을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 부분이 설 전에 메시지로 나온 부분이고, 부의 균형 이 부분이 제대로 이 분배가 돼야 사회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상생을 고민해야 될 때가 정말 현실적으로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보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지표가 나와지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국민이 체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 5천 좋은 소식이죠. 근데 사실 코스피 5천이 가는데 그거를 선두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왔던 거는 몇 개 안 되는 주잖아요. 회사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럼 대한민국의 이 코스피 5천이 과연 내실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물가일 것 같아요. 물가를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은데, 글쎄요, 부동산이 만에 하나 잘못돼서 네. 다시 한번 뭐 폭등이 오거나 굉장히 어지러워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 물가 잡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이거를 대처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